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호주가 중국하고의 군사적 경쟁 나서면서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 무기체계 증강에 나서고 있죠. 여기에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AS-21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 해상 전력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경쟁되는 부분이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전력이니까, 그러면 잠수함, 군함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호주 잠수함공사의 노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이 노조가 얼마나 또 호주의 국익을 망하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고, F-22에 엄청난 외장 포드가 달리는데 이 포드가 스텔스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가 해군력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차세대 전투함 사업에서 또 발목을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쯤 되면 호주 안보의 최대 적은 중국이 아니라 노조 같습니다. 호주가 해군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C-5000 프로그램, 이른바 헌터급 호위함 도입 사업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며 사업 비용과 일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디펜사가 현지 시각 2월 9일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16년 기존의 안자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고 2018년 영국 BAE 시스템즈의 26형 호위함을 차세대 호위함으로 결정했는데요. 처음 이 사업이 추진될 때 호주는 2020년부터 건조 사업에 착수해서 아무리 늦어도 2031년에는 9척 중에 첫 번째 함정을 취역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발표된 직후에 벌떼처럼 달려든 호주 노조들인데요. 이들은 차세대 호위함에 더 많은 호주산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고 호주에서의 자금량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며 헌터급 호위함은 선체는 영국 설계, 전투체계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 레이더는 호주산 시파 개량형 레이더, 추진체계는 호주와 유럽 제품이 뒤섞인 괴물이 등장했는데요. 원형인 26형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 8,000톤 크기로 설계되었지만 그 파생형인 호주의 헌터급은 이름만 호위함이지 실제로는 순양함 사이즈인 10,000톤을 훌쩍 넘는 배수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되고 있는 헌터급은 덩치는 순양함이지만 무장은 마크 41 수직발사관 32셀에 SM2, ESSM 정도의 대공 무장만 가능하고 척당 획득 비용은 3조 1천억 원이 넘고 각 구성 요소들의 호환성 문제, 과도하게 늘어난 배수량과 전자장비 대비 형편없는 전력 생산량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초도함 취역 예정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2034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잠수함공사 ASC에서 2020년 착공되었어야 할 이 헌터급은 설계 수정 이슈로 빨라야 2024년 이후에나 착공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초도함이 2040년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호주 공기업인 ASC 폐쇄하고 해외 직구매로 군함을 조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안보를 말아먹는 것은 카이, 호주 안보를 말아먹는 것은 ASC의 노조, 이렇게 보는 것이 맞나요? 자, 이 군함이 3조 1천억 원, 그런데 덩치는 10,000톤이 넘고 미사일은 단 32셀. 이거와 비슷한 덩치 또 아니죠. 우리가 더 작죠. 우리 세종대왕함 7,000톤급의 만재 배수량이 1,500톤.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함에는 이 VLS 즉 수직 발사기가 128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단 32개. 그런데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 세종대왕함에 제가 타고 항해도 많이 해봤고 또 율곡 2함을 타고는 1박 2일 항해 작전까지 해봤는데 승조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워낙 많이 구겨 넣어가지고 이 승조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5,000톤급 군함인 충무공 이순신보다 더 좁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호주 해군은 아마 승조원 어떤 휴식 시설이라든지 복지 시설이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덩치에 무장이 단 32셀?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128셀의 수직 발사관 플러스 18발의 함대함 미사일 경사 발사관이죠. 거기다가 또 21개의 램 발사관 한 통에 21발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은 165발의 미사일이 들어가요. 여기는 뭡니까 이거? 그런데 가격은 우리의 3배. 물론 시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마저도 안 돼요. 자, 이 배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 26형 호위함 한 8,000톤짜리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레이더는 영국의 뭐 샘슨이나 이게 아니고 이 전투체계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지스 전투체계하고 호환이 되는 스파이 레이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스파이 레이더 집어넣지 않고 또 호주 자체적으로 만든 시파 레이더 여기 보이는 이 시파 레이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추진체계는 호주제, 영국제 막 이 짬뽕으로 섞여 있는 이런 짬뽕 추진체계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덩치는 커지고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이런 모델이 나오는 것이죠. 이 호바트급, 이 헌트급 앞에 지금 호바트급 이지스함, 그게 스페인제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 만들면서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또 이 뭔가 인치, 센치 이거 규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니네들 회사에서는 이거 만들어 와, 니네들 회사에서는 저거 만들어 와 해가지고 딱 갖다 붙였는데 그 어떤 그 단위 체계가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갖다 붙여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 헌터급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2020년에 착공했어야 할 이 배가 지금 2022년이죠.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2024년에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스케줄로 봐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계속 지금 설계 이거 안 된다. 바꿔라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는 2031년에 초도함 나와야 되는데 204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후가 되어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게 호주의 예상인데요. 정말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안타깝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암덩어리 흡혈귀 있다고 보고 그 회사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 해병대 전력 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여기는 민영화해서 잘 사고 있는데 왜 그 회사는 민영화 안 된다 이겁니까? 민영화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F-22 전투기에 신형 스텔스 도색을 실험하고 있는 미 공군이 이번에는 F-22에 탑재하는 전용 스텔스 포드를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거리 적외선 센서와 신형 전자전 포드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 공군 또 공중전의 판도를 바꿔놓을 모양입니다. 미 공군 제411 실험평가 비행대 소속의 F-22 랩터 전투기가 정체불명의 신형 포드를 장착한 채로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플랜트 42 시설 인근을 비행하는 것이 포착되었다고 더 워존이 현지 시각 2월 8일 보도했습니다. 워존은 플랜트 42에 착륙하는 F-22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기체에는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마킹이 여러 군데 부착되어 있었으며 양쪽 주익 하단에 각각 한 개씩 정체불명의 외장 포드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존은 항공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최근 미 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F-22 성능 개량 사업의 주요 요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F-22에 장착한 신형 포드는 전자전 포드와 장거리 적외선 센서 포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F-22는 지난 2007년 레드 플래그 이후에 최근 하와이에서 실시된 EA-18G 그라울로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제밍 환경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워존은 미 공군이 F-22의 전자전 능력을 강화해서 스텔스 처리된 외장 전자전 포드를 별도로 개발해 F-22에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센서인 장거리 적외선 센서는 최근 F-15에 탑재되어 암람 연동 실험을 마친 적외선 센서를 스텔스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포드가 원거리에서 적의 항공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인 NGAD가 등장하는 2030년대 이후에도 F-22를 주력 제공 전투기로 운용할 예정인데요. 30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세계 최강이었던 F-22, 끝없는 개량을 통해 6세대 전투기 부럽지 않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 이 센서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고 마킹, 이게 여러 가지 반응을 측정하는 센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개에 미사일도 아닌 것이 길다란 막대가 붙어 있죠. 이게 적외선 센서, 즉 IRST를 아주 초대형 IRST를 외장 포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는 전자전 포드, 그러니까 EL-18G 그라울러 그 전자전 포드를 능가하는 그런 전자전 포드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지만 그라울러하고 공중전 딱 해봤을 때 그라울러가 일단 광역제밍을 쫙 펼치고 나갑니다. 어딘지 일단 모르니까 광역제밍을 쫙 펼치는데 여기 이제 F-22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F-22의 레이더 성능이 확 다운돼 버립니다. 여기서 그라울러가 제밍한 이 전자전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더그 파이팅이 붙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먼저 쏜 EA-18G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자전 이거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F-22의 레이더에 붙어있는 이 전자전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라울러처럼 전문 전자전 포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자전 포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스텔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스텔스가 아닌 것들을 이런 식으로 스텔스식으로 된 형상에다가 집어넣고, 또 도색이다 뭐다 다 스텔스 형상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또 한쪽은 IRST 적외선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는 전파를 방사하지 않고 적외선으로 바라보고 쏘면 내가 공격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모르죠. RWR이 경고를 못하죠. 적외선이 그게 눈으로 보는 거와 똑같으니까. 눈으로 보는 걸 누가 경보하겠습니까? 근데 전파를 딱 쏘는 거는 내가 전파를 지금 막고 있다, 이게 지금 경보가 되니까 RWR이 울리죠. 그래서 회피 기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적외선, 즉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 포드를 장착해서 이거 가지고 암람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락원시키고, 이걸 F-15에다가 달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형 IRST 달았는데, 이걸 이제 내장할 수 없으니까 또 한쪽에 이런 식으로 포드를 장착을 하는데, 또 스텔스가 돼야 되니까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런데 어쨌든 외부에다 이렇게 파일런 달고 이런 식으로 달았으니까 아무리 스텔스 형상화해도 완벽한 스텔스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스텔스성을 희생을 약간 한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전자전 능력, 그리고 또 강력한 락원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무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라울러가 없어도 얘가 그냥 가서 전자전 스텔스 상황에서 펼쳐고, 그라울러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전 펼치러 가면서 걸릴 수가 있는데, F-22는 이 포드 달고 가면서 스텔스니까 그냥 모르는 상황에 전자전 펼쳐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시드 작전이나 또 제공 작전 모든 면에서 아주 유용한 이런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6세대 전투기 나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내장할 겁니다. 단지 F-22는 외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6세대 전투기 NGAD가 나와도 상당 기간 이 F-22가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부럽습니다. 이거 혹시 F-35에도 장착할 수 있으면 우리도 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